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해외 증시와 시장, 기업, 테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증시가 특별히 이제 방향성이 없이 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조금 눈에 띄는 섹터, 눈에 띄는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시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간 마이너스 0.64%, S&P는 0.46% 상승, 나스닥은 0.84% 상승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지수가 어떤 공통적으로 강한 베팅, 강한 쪽이라던가 아니면 하락 쪽이라던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고 지수별로, 특히나 또 종목별로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업종부터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그래도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IT 쪽,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 중에서도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수익률, 주간 상승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 기준으로 해서 우량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퀄컴이었습니다. 반도체, AP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12.96% 상승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로 나온 뉴스로는 원래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반도체를 주로 이제 개발했어서 그쪽으로 좀 매출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차량용이라던가 항공, 광대역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의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퀄컴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주간 수익률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전주, 저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퀄컴이었던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종의 홈디포 역시 이번 주 소매업종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내용에 따라서 역시 홈디포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저저번 주 해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좀 주 막판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비안에 아마존이 투자한 이제 리비안이 상장이 되었고, 테슬라나 아니면 루시드도 그렇고요. 그다음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주간 수익률도 좀 높게 나왔었는데 5% 이상 기록을 하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타임라인이 기존의 연초에 이제 6년 정도, 7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타임라인이 4, 5년 정도 미리 조금 앞당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모멘텀이 확실히 좀 이번 주에 굉장히 눈에 띄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주간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4.85%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리비안
지분 투자한 리비안의 강세 역시 눈에 띄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가 고객 맞춤형,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IT면 IT, 그러니까 이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전일 엔비디아 굉장히 눈에 띄었었죠. 엔비디아가 그 실적 발표 직전에 돼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워낙 상승분이 크다 보니까 좀 차익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박스권에서 보합적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었는데, 바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그저께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가 높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이미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한 모습, 그리고 정규장까지 그 모습이 이어지면서 어제도 무려 8%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물론 이제 좀 밀리면서 음봉을 마감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엔비디아는 여전히 실적 그리고 향후의 모멘텀을 좀 여전히 좀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강세 여파로 AMD 역시도 굉장히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주간 하락 종목의 1, 2위가 전부 다 이제 중국 ADR이 올라왔죠. 알리바바와 핀두오두오가 이번 주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10% 이상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한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가이던스 역시도 좀 낮은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급락을 했었고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중국 당국의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제 텐센트도 그랬고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눈에 띄었었던 거는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그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을 하면서 알리바바의 주가 추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핀두오두오나 알리바바 전반적으로는 빠진 모습 그렇게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시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5번째 기록을 이번 주에 기록을 했었고, 이번 주에 마이너스 5.61% 기록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있었고요.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 내용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에 좀 하락하면서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다. 물론 장중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말아 올리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하락하면서 좋지 못했다라는 모습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이상 기록하면서 주간 수익률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내용이, 그 아마존에서 앞으로 이제 영국에서 발행한 마스터카드는 결제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비자도 조금 동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기업들, 다만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비안,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 픽업 트럭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서 상장했었고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연일 이틀 동안은 아무래도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악재들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마찬가지로 루시드도 굉장히 강한 추세 이어가다가 연 이틀은 굉장히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애플카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도 좀 트리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 요 정도 보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ETF 주간 상승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번 주도 그 세배 레버리지고요. 나스닥 지수가 강했다 보니까 그 TQQQ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다. 마찬가지로 QQQ도 그랬고요.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ALKK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기술주긴 하지만 미중 자체가 어쨌든 나스닥 100이나 QQQ만큼 나스닥의 기술 우량주보다는 좀 혁신적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은 좀 상반되게 마이너스 4% 이상 4% 정도 수준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이 주간 실적 상향에 대한 종목도 좀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홈디포 역시도 이 실적 상향 종목 주간 단위로 했을 때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기업들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소매 업종이 조금 이번 주에는 눈에 띄네요. 홈디포도 그렇고 로이스, 타겟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 월마트까지 해서 에너지와 소매 업종의 주간 실적 종목이 눈에 띄었었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화권 증시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좀 전일 하락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심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86%, 그 다음에 홍콩 항생은 0.03%. 바로 사실 중국 증시 그 박스권에서 보합 쪽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전일의 하락분이 주간 수익률에 좀 영향을 크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화권 증시에서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좀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6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사실 그 합의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 부담스럽다라는 추이가 이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관련된 중화권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 하나의 중국 인정한다,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지만 주요 이슈들 규제 관련된 특히 규제 관련된 이슈들에 따라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합의점을 도달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하락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미국 쪽에서 나온 내용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매입, 그 다음에 이 중국의 투자, 직접 투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들.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의 좀 규제에 대한 여파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들이 알리바바도 그랬고 핀도도도 그랬고 그런 점들이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화권 증시에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점들.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강세, 유럽의 강세,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좀 상반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시황과 기업 이슈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섹터에 관련된 주제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온 테마는 전기차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증시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씩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주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유 규모로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이 또 테슬라니까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와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약해서요. 아무래도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테슬라가 되겠죠. 뭐 테슬라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전기차 이와 관련된 또 에너지, 그다음에 충전소, 그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제품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무려 1000조 달러니까
천억, 네, 천조, 이게 이제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약 1200조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매번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의 실적보다 이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이제 2019년 이후로 이제 테슬라가 흑자가 되면서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단일 국가, 미국 이외의 국가로 봤을 때는 그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팔릴 수 있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모델 3라고 하는 이제 세단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 Y로 하는 이제 SUV 모델,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 대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한 2003년이니까 사실 거의 15년, 16년 정도 만에 굉장히 주가가 주목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된 걸로 되는 것 같아요. 특징들 몇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일단 당연히 2021년 기준,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이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공급이 오히려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부분의 지표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주요 정책 방향성 자체가 좀 도와주고 있죠. 이 친환경, 전기차, 아무래도 그 기후 협약, 탄소 배출 제로에 지금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이 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전기차는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대표 기업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점이 되고 있고, 이 테슬라는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로드스터나 모델 S, 모델 X라고 해가지고 좀 1억 이상의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을 좀 주로 출시를 했었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양산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초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격대가 높은, 그래서 좀 보급화되기 좀 어려웠었는데, 모델 3가 출시가 되고 모델 Y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판매가 좀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확실히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테슬라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제 뭐 배터리의 효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보통 자율주행을 이 센서들을 많이 달아서 주변에 인지되는 정보들을 늘려서 자율주행을 감지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감지되는 장비, 그러니까 좀 라이다라고 해서 좀 비싼 부품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전기차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팔리고 이미 시장에서 주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압도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점이 역시 좀 눈에 띄는 특징적인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도 역시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크게 많지 않지만, 모델 3, 모델 Y 정도지만, 향후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가장 또 팔리고 있는 대표 기종이 이제 픽업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지붕이 닫혀지지 않은, 뭔가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 픽업 트럭 모델인 사이버 트럭이 2022년에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3보다도 더 가격대가 낮은 이 저가형 모델인 또 모델 2도 향후에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기 트럭 모델인 세미라는 모델도 역시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 배터리, 사실 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이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고급화되는 양산을 통해서 가격대를 줄이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전략들을 앞으로 테슬라가 구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아까도 제가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텍사스로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프리모트 공장에서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게 약 지금 생산 가능한 60만 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쪽의 판매량이 늘어난 대표적인 계기가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인데, 상하이 공장에서도 한 45만 대 정도 양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서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워낙 이렇게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테슬라의 후발주자로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워낙 시장에서 많이 참여를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는 부분, 심화되는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테슬라의 주가가 물론 많이 팔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지금의 실적으로 주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판매량 가이던스라던가 그런 시장에 대한 파이를 미리 좀 많이 땡겨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대 자체는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점은, 이 주요 전기차 기업들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시는 점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수익률, 바로 오늘 밤에 시장이 반영되지 않는 바로 전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 이상. 작년에 그렇게 올라도 올해도 많이 오른,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기업이 테슬라였습니다. 매출 비중은 아무래도 자동차 쪽, 국가 봤을 때도 미국과 중국이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점, 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테슬라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또 이제 루시드라고 있겠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스펙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 때도 주가가 거의 이제 $10였던 스펙이 $66까지 갔었던, 굉장히 눈에 띄었었던 기업이 이제 CCIV라는 스펙이었죠. 상장 전부터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루시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루시드의 모델은 지금 이제 루시드 에어라는 모델이에요. 세단이고요. 아마 제가 이거 사진으로 조금 미리 좀 띄워놓진 않았는데, 보게 되면 이 전기차의 이 디자인들이 먼저 보면 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주로 모델들이 많은데, 이 루시드 에어 모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모델이 에어인데, 이제 물론 이제 세부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는 세단 모델만 현재 양산이 돼서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거의 초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초기가 이제 가격대가 높은 모델을 출시했다가 이제 점차 가격대를 낮춰서 보고평가까지 나왔는데, 지금 루시드는 이 테슬라의 초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 원래 기존 테슬라의 출신이었던 버나드 체라는 사람이 설립을 한 기업이고요. 2007년이니까 테슬라와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한 4년 정도, 딱 그 정도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이제 스펙 상장하면서 좀 눈에 띄었었고, 주가는 이제 스펙 상장 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한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주가가 다시 또 상장 후에 한 2달 정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 차례 상승을 이루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일 동안 좀 하락했지만요. 특히 루시드는 지금 이제 인증된 전기차 모델 중에 1회 충전으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루시드입니다. 테슬라보다도 주행거리가 길고요.
모델은 이제 최상위 모델 물론 기준이긴 합니다만 루시드 에어의 드림 에디션 모델 기준으로 이 1회 충전을 했을 때 8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조금 뛰어나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루시드는 또 이제 그 사우디에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필수 요소들, 이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데 좀 필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부한 자금력. 왜냐하면 결국에는 생산 공장도 뿐만 아니라 뭐 개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사우디 국부 펀드 투자를 받으면서 이 부분 자금력에 대한 부분 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성장을 이뤄내면서 현재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된 지는 이제 최근에 인도됐죠. 10월 30일에 이제 인도됐으니까 인도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생산도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캐파가 지금 테슬라 비교했을 때는 뭐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타임라인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요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주가는 향후에 몇 년치를 굉장히 많이 땡겨와서 반영을 해서 높은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미엄 모델 생산 시작 단계고 2023년에 이제 SUV 모델, 그 다음에 4, 5년에 이제 보급형 그 이제 세단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그런 모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확실히 좀 타임라인이 좀 멀었죠. 아직 몇 년 남았죠. 흑자도 2025년에 돼야 이제 흑자 전망이 지금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땡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라던가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이제 판매량, 판매 수치 이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은 물론 이제 어제 빠져서 이거보다는 조금 낮을 거예요. 낮을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의 주간 수익률은 거의 뭐 2배 넘는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점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니오라고 해가지고 니오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에요. 중국의 순수 전기차 기업이고요. 사실 올해는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이제 뭐 테슬라나 루시드나 얼마나 상장 리비안이 좀 눈에 띄었었지 니오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니오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눈에 띄었었고 지금 시가총액도 무려 한국 돈으로 700조가 넘는 정도.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대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실적 기준을 했을 때요. 굉장히 다 공통적으로 높고 이 니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니오는 지금 주로 SUV 모델을 지금 생산을 해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니오를 말씀드린 이유 중 한 가지가 이제 단일 국가로 했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중국 쪽에 따로 공장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시장 침투에 열을 내고 있는 시장이 또 중국인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단일 국가가 33%, 유럽이 21%,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인데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순수 전기차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대장이라고 하죠. 니오와 샤오펑과 리오토 이 세 기업이 중국의 순수 전기차의 대표로 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오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은 이 세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전제가 이 니오의 자동차 가격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위주로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니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이 테슬라의 모델 Y와 비교해서도 더 비쌀 정도로 프리미엄 모델이라 할 정도로 가격대가 낮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높다라는 점이 이 니오의 좀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대 지분 투자주주가 이제 텐센트.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전기차 기업들에는 막대한 자금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니오는 텐센트가 대주주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 아까도 제가 높은 가격, 럭셔리, 프리미엄, 이 또 차별화되는 요인이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를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가격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니오에서는 선택지를 준 게, 처음에 자동차를 팔 때 이제 전기차를 빼고 주는 거예요. 전기차 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배터리는 구독형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나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여기서 조금 더 좀 경쟁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니오는 이제 전반적으로 판매되는 모델은 이제 주로 SUV 모델인데, 내년에 이제 ET7이라고 해가지고 세단 모델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10만 대를 넘을 정도로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역시 더 좀 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니오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을 뭐 많이 좀 그러는데, 거의 중국에서만 팔리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 말에는 이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현재 한계라고 봐야 되나요? 좀 단점으로 봤을 때는 판매량은 확실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경쟁이 워낙 또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점유율이 그거에 그 비교 대비돼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지금 니오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오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반대로 올해 YTD로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니오는 확실히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올해는 뭐 그렇게 주가 흐름으로는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이죠. 이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얼마 전에 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아마존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전기차 기업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 물론 이제 어제 많이 빠져서 이제 뭐 1,500조까지는 아니겠지만 1,300조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지 않으니까 뭐 비교가 되겠죠, 확실히. 창립된 지는 2009년이니까 좀 오래됐는데, 상장은 바로 저번 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신생 성장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비안의 눈에 띄었었던 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미국은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자체가 큰 차량이 좀 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지도 않고, 그다음 배달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픽업 트럭이라던가 큰 SUV 이런 모델들의 비중이 미국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모델이 R1T라고 해가지고 픽업 트럭 모델, 그 다음에 출시 예정인 R1S라고 해서 SUV 모델, 이렇게 지금 대표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전 예약이 지금 합쳐서 55,000여 대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띄고, 그 다음에 특히나 눈에 띄었었던 게, 지금 그 미국 증시에서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이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이번 시장 상장을 통해서 이뤄냈다라는 점도 리비안의 눈에 띄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비안의 인도한 대수가 뭐 150대 수준, 거의 완전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손실 거의 뭐 2조 넘는 한국 돈은 2조 넘는 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뭐 이런 상당히 실적이나 숫자를 무시하고 향후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다 반영을 해서 높은 관심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고 해서 테슬라의 이제 픽업 트럭 모델인데 물론 아직 이제 인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시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스펙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양도 이 R1T 리비안의 모델이 좀 적고요. 충전 속도도 좀 느리고 가격대도 좀 비싸요. 아니 사이버 트럭보다 30% 정도 좀 비싼 가격인데 거의 가격대가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리비안이 이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점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점 역시나 조금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차 중에서도 이 픽업 트랙 모델과 SUV 모델에서 확실히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기업이 이 리비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여러 전기차 기업들 아까도 뭐 중국의 샤오펑도 있고 리오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또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았었던 뭐 니콜라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 트럭의 뭐 카누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그 관심이 높은 크게 4가지 정도로 해서 내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가 되겠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밀어줄 거고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에서도 지금 뭐 EV 모델, 기아 EV 모델, 현대 아이오닉 모델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점차 전환이 되는 흐름이 갈 텐데 그러면 우리 이 기업들이 대표하는 이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지금 제가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어. 4가지 기업들 테슬라, 루시드, 그다음에 중국의 니오 그리고 그다음에 리비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은 지금 현재 실적 그다음에 판매량 숫자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기대감들 밸류에이션을 받다 보니까 가격대가 별로 높다라는 점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어떤 트리거가 나올 때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타임라인을 땡기면서 경제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트리거가 나올 때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이 기업들을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조금 참고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들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GM, 볼보 이런 기업들도 점차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델 출시 개발이 가속화될 텐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 대해 때문에 제가 이 대표적인 순수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워낙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제가 좀 주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이 기업들, 이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할 의향도 있으니까 많은 피드백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해외 증시에 있었던 이슈들과 기업들, 그 다음에 시황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요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요약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